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2월 23일이고 월요일이네요. 자,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도착을 해서 오늘 뭐 정상회담을 하고 기자회견, 하여튼 언론 발표, 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저기 뭐 동영상을 통해서 핵심 내용은 봤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액션 플랜, 즉 실행 방안 네 가지 정도 이야기도 좀 나왔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런 게 브라질과 우리나라 둘이서 마음을 맞댄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옛날부터 이제 그런 시도와 실마리나 양쪽이 잡고 있었지만 이걸 이제 본격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것과 정말 지금 상반되는 일은 오늘 보니까 우리 대사관에서 주 이란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교민들 나가라, 떠나라, 가능할 때 미국이 공격할지 모릅니까? 이런 이야기 나왔죠. 일단 러시아 타스 통신을 통해서 보도된 이번 주말에 공격할 수도 있다. 한국 언론들 보도는 10일에서 15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그 최후 통첩성 이야기잖아요. 미국이 이란에 한테 하는 이야기가. 근데 날짜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나온 것만 세 가지예요. 이번 주말 공격할 수 있다. 뭐 당연히 그 전에 협상하겠다. 그 협상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이란이 합의를 하면 안 한다는 이야기였잖아요. 자, 그거 그다음 10일, 그다음 15일. 이거는 뭐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과연 미국이 현재 이란을 공격한다. 그 외에 뭐 전력적인 면이나 그런 것은 미국이 지금 이란을 공격할 수 없는 상황. 유럽의 도움도 없이, 그리고 지난번 이라크 침공 때도 우리의 도움까지 받았고 전 세계 도움을 받았고 군사적인 직접적인 도움과 십시일반으로 돈까지 걷어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몇십만의 병력을 투입하면서. 그 ISIS를 낳았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사실은 진짜 공격을 한다면 미국의 힘은 그때 20, 30년 전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20년 전보다 우리한테도 당연히 손을 벌려야 되는데, 우리의 군사력은 훨씬 더 강해졌고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미국의 적이나 마찬가지, 미국과 사이가 좋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또한 브릭스의 주요 멤버이기도 한, 글로벌 사우스의 주도국이기도 한 브라질 룰라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두 가지는 너무 상반된 거예요. 룰라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주 이란 한국 대사관에서는 교민들한테 대피하라고 그랬다. 둘 중에 하나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과연 만약에 이란을 공격한다 그러면은 정말 잃는 게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승리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럽들 다 떠나갔죠. 이유를 지금 죄송합니다. 나토를 붕괴시킨 마당에 그들 국가들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을 주겠습니까?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군사적으로 미국한테. 아랍 주변 국가들이 미국을 지지하겠습니까? 지난번 이라크 침공 때처럼 러시아와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자, 이렇게 하자 금값과 은값이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미 뭐 상당히 높지만은. 자, 이런 것이 목적이다. 그 과정에서 다극화 세상은 바로바로 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것은 미국의 용인이 없이는, 미국의 오케이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이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한국이 브라질 대통령을 불러다 놓고 좋은 분위기 연출을 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런 게 있었고, 브릭스 국가들 시리즈를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브라질, 그다음에 초기에 대여섯 개 국가가 출발했죠. 거기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출발했을 거예요. 처음에 아마. 자, 그 다음 뭐 추가로 들어간 것이 이집트, 이티오피아, 이란, 사우디, UAE 이런 데 들어갔죠. 인도네시아도 들어갔네요. 자, 이 주요국은 브릭스가 그래서 그걸 딴 거잖아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저거의 첫 자를 다 따면은 BRICS가 되는 겁니다. 브릭스죠. 그러면 이게 지금
G7보다 훨씬 커요. 미국에 대한 어떤 미국이 망할 때 전 세계가 따라 망하지 말자라고 형성된 거잖아요. 물론 정치적 결합체는 아니에요. 군사적 결합체도 아니고 경제적 결합 연합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기에 브릭스는 핵심 기업, 이제 브라질은 핵심 국가예요. 이게 손을 잡는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켰다. 기분 좋게. 그리고 우리 주러 대사가 신임장을 받던 날 푸틴이 한국과 관계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히 시사했고, 우리는 북극 항로에 있어서 시범 선박을 보내면서 러시아와 협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요 국가 중에 브라질하고 오늘 했고, 러시아는 언제든지 손만 내밀면 잡는다는 것이고, 인도는 그 중에서 관계 개선하기 제일 좋은 나라예요. 그 다음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손을 잡아줄 나라고. 이랑 다 지금 다 친하게 된 거잖아요. 금년 들어서 다. 자, 됐기 때문에 인도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중심의 어떤 동맹 관계에서 세계 최고의 어떤 희망과 문화적 추진력과 생산적 기반을 갖춘 미국의 군함을 전부 다 우리한테 맡겨야 될 정도로, 미국의 AI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할 정도로, 미국 혼자 힘으로 생산력이 중국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전 세계의 표준으로서 확 퍼질 때는 대표적인 게 AI죠. 또는 차세대 원전. 이런 게 퍼지려면 한국과 손을 안 잡고는 금방 중국한테 따라잡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손을 벌리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이 미래를 의지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거기다가 대북관계 개선이나 부분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의 적인 브릭스의 주요 국가들과 다 관계 개선을 한다? 미국의 의지에 반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 공격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자, 이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와 있는 것이고, 트럼프가 이렇게 희한한 짓을 하면서 버티는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제9자 당대회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무위로 돌아가고 이 상태로 11월에 중간 선거를 만든다. 미국의 트럼프는 4년의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주도의 미국이 잘 될 거냐? 아니에요. 이거는 트럼프의 개인과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미국은 내리막을 탔어요, 이미. 자, 그런 어떤 서로 사맞지 않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발생하는 데 대해서 불편함이 느껴져야 되고, 불편함이 왜 생겼을까? 그게 정답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오늘 볼까요? 그러면 룰러랑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양국이 글로벌 정세와 지역 현안에 관해서 긴밀히 논의하기로, 이것은 서로가 글로벌 주도국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태리에 이자 총리가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국과 협의한다. 세계의 안보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지금 트럼프가 추진 중인 평화위원회 유엔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기서 우리가 상임 이사국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벌써 줄을 대고 있는 거잖아요. 브라질하고 우리는 주고받을 게 많다고 봅니다. 식량 안보란 차원에서 그렇죠. 지금 우리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소고기 되게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 가끔 닭고기 정도는 보이지만 소고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미의 전체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 이 정도를 하게 되면은 사실 미국이 위협을 받게 돼요. 미국 소고기 그리고 콩, 농산물 다 중복되는 거고, 지금 중국도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압박을 강하면 남미로 다 수입선을 돌리잖아요. 사실 더 싸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미국이 용인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미국 농부들, 트럼프의 강력한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층인데, 그들을 저버리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 거. 두 번째 내용 보면, 브라질 기후 변화 대응. 여기 지금
AI가 번역을 해서 그런지 철자가 틀린 게 있는데 다자주의의 복원 같은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의미하는 것은 기후변화 예. 대응이라는 것은 차세대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탄소 줄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차세대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자주의의 복원 이거 핵심이죠. 이런 식으로 다자주의라는 단어가 자꾸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언론에서 강력하게 회피하고 있죠. 의제를 선도하고 있다. 그런 나라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되게 반색을 하면서 한국과의 협력관계에 큰 기대를 드러낸다. 예. 자,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로 직결된다는 것을 동의한다. 이런 말은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한국이 진행하는 해결 방안, 그리고 미국과 한국, 중국이 오케이 하는 그 해결 방안, 러시아가 뒤에 배경을 깔아주는 그 한반도 해결 방안에 대해서 브라질도 적극 동의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판에 뛰어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충전량이 다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몇몇 사이트에서 그런 제목을 봤습니다. 친중 정부들을 다 보낸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보내고 이란 보내고 중국 보내고 그다음 한국 보낸다. 이런 유의 의견을 내는 양반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게 그렇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예. 이것은 전부 다 미국과의 합의하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미 새로운 시스템은 작동을 하고 있어요. 푸틴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야기할 때 푸틴이 트럼프를 미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적 역사, 세계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칭찬한 그때 이미 넘어간 거예요. 이제는 결과물을 보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아주 정점에 있습니다만은 그 정점 지났어요, 살짝. 이제 본격적인 성과물이 윤곽을 나타내면서 나타날 거예요. 이미 밀물과 썰물의 시간은 바뀌었어요, 이제. 아직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네. 이제 뭐들이 막 드러나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미리 예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C390 관련돼서 우리 중형 민항기 개발과 상관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차세대 민항기 공동 개발이라고. 그리고 농업기술협력 이런 부분이 있었고 AI, 우주산업, 국방산업. 그래서 AI 부분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점이 제안을 했다는 것인데 AI 세대를 맞아서 그러면 잘못하면은 지금도 일부 나오는 이야기처럼 노동자들이 공장에 다 쫓겨나고 일 잘하는 로봇가 다 대체를 하게 되면은 사람도 가난해지고 자본가들은 더 부자가 되지 않느냐 이런 위험성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맞죠? 로봇은 휴가를 원하지도 않고 24시간 뭐 노동시간 지킬 필요도 없고 파업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돈을 올려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자, 이거에서 대신 경제적인 부는 커져요. 근데 현재의 시스템으로 경제적인 부가 크죠. 생산량이 일단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다 뭐라고 할까 원가는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상태로서 그대로 AI화가 진행이 된다면 사회 전방위적으로 자본가가 더 많은 부가 축적이 될 수밖에 없고 비자본가는 아주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희한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즉, AI가 로봇가 들어오면서 생산이 늘어난 그 잉여의 부분에 대해서 복지로 환원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단지 그냥 로봇으로 대체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 연구를 하자라고 우리가 룰러한테 제안을 했다는 걸 이재명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발언은 지금 처음 봅니다. 국가 지도자 차원에서는 되게 적절한 지적이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봇가 등장하면 사람이 편해져야죠. 로봇가 등장함으로써 사람이 더 가난해진다? 대다수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런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AI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업적 혜택은 분명히 있거든요. 많은 상업적 혜택이 나올 것이고 그 혜택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직접 노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라는 형태로 가야 된다. 나눔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뭐 국방하고 대부분이 거기가 이제 브라질이 사실은 제약 같은 것도 좀 강해요. 외지인 데 있어서 그렇지.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중남미 국가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항공기. 중형 항공기까지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엠브레러가 브라질입니다. 거기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요. 주가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여기는 한국과 손잡는다면 엄청나게 좋아할 거예요. 여기서 한국과 손을 잡는다 이러면은 바로 에어버스나 보잉, 록히드 마틴, 그리고 또 중형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많은 서방권의 항공기 제조사들한테 강력한 적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이거 쉽게 묵과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간다는 거잖아요. 우리 연에서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이거를 어제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중형 민항기 우리가 지금 북극 항로 그리고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되면서 물류의 거점이 될 거예요. 한반도가 이제 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점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항공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하게 돼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1000km, 2000km, 또 3000km 안에서 타고 다녀야 될 거. 그거를 우리가 지금 KF-21이라는 국산 전투기까지 개발한 마당에 국산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은 카이의 어떤 민영화 이런 부분하고도 엮여 있어요.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간다 하면 갈 거예요 아마. 준비한 게 많이 보이거든요. 카이 민영화를 지금 하겠느냐?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 왜? 정부 도전이 많이 들어가서 빠른 시일 내에 기반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이제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민간한테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정부도 하리라고 봅니다. 당국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그때 수입한 게 예외적으로 수입한 거예요. 미국 로키드 마틴 C130J, C130의 최신 시리즈죠. 최신 시리즈지만 기본적인 기체는 1950년대, 60년대 개발된 거예요.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중형 수송기가 아니에요. 19톤이잖아요, 최대가. 지금 우리가 수입하기로 한 브라질 엠브레러 C390은 C130의 대체 수요를 기대하면서 보고 만들어진 기체예요, 당연히. 그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크기도 커요. 26톤급이고. 더 멀리 날아가고.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지금 평창을 할 거예요. 미국 해군을 대신해서. 그때 근데 C390이가 2022년인가 2023년인가 결정할 때 그런 말 감히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대형 수송기가 필요해? 이런 거였거든요. C130이면 충분하지? 아니 지금 벌써 아니죠.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날아갈 수 있어야 돼. 우리 해군이 가는 데까지는 다 가야 돼요. 이제 말 될 겁니다.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상당히 예외적이었다. 지금 그 당시 조선일보의 유용원 현재는 국민의힘 의원이죠. 같은 이는 C130J를 계속 밀었죠. 왜 1차 사업에서 C130J를 샀었거든요. 그때 우리는 러시아 비행기도 고려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더 큰 걸로 60톤급으로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면서 그것은 이제 물 건너갔고 브라질을 선택을 했다. C130을 사야 된다는 압박이 상당히 강했을 거예요. 검은 머리 외국인들 사이에서. 그들은 이제 미국 방산업체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 같은 들의 어떻게 보면 끈앞풀을 프락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어쨌거나 그게 이제 요번 말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당시 이제 카이에스는 MCX라고 그래가지고 30톤급 이게 거의 브라질 C390이랑 비슷하고 일본의 자국에서 생산하는 수송기랑 살짝 작은 건데 이거 개발하겠다라고 이 아이디어 나왔고 이게 현재 KF-21 다음으로 주력으로 미는 것 같아요. 이거에 1차적으로 아마 브라질과의 협력 관계가 이미 가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차세대 수송기가 다 비싸게 생겼습니다만 뭐 모양도 비슷하죠. 예.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죠. 이것도 한 2, 3년 전일 거예요. 울릉공항 공사 좀 본격화되고 나서 엠브레러의 민항기를 하나 렌트를 해와가지고 시범 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착륙하지는 당연히 않았죠. 왔다 갔다 했어요. 그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건데 거기 왜 이 비행기를 빌려서 시험했느냐. 그 다음에
엠브레러 수송기 사업이 그 C390이 결정이 됐거든요. 지금 보면 훨씬 더 의미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극 항로되고 한반도를 기점으로 그 주변이 다 활성화될 거잖아요. 해상이든 육상이든. 그리고 엄청난 개발 붐이 불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 연해주 이럴 때 이런데 거기에 현재로서는 가장 빨리 인력을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은 공항이다. 예, 이런 말씀 드린 바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이제 이재명의 말까지 이어졌다. 이제 본격적으로 협력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력이 농담이 아니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의 다양한 기종을 가지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 일본 중형 민항기 개발하려다가 실패했죠. 몇 년 전에 포기했죠. 그래도 전투기 개발도 실패했죠. 우리는 KF-21 성공하고 민항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아마 처음에는 라이센스식으로 우리가 생산을 하면 우리가 한두 번만 생산해 보면 아마 금방 깨우칠 거예요. 예, 그래서 엠브레라는 지금 위험한 회사거든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노출이 되고 우리랑 뭐 약간 조인트 벤처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양쪽에 이제 생산 시설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걸 뭐라고 할까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서로 이제 양쪽에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그러면 세계적으로 짧은 기간에 새로운 보잉 그다음 에어버스를 잇는 새로운 강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 중국도 민항기 사업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이 과정에서 우리의 수송기 국산화 그리고 우리 초계기들의 기체 기반이 다 우리 쪽에서 국산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다음 뭐 항공통제기나 뭐 기타 등등 그런 기종들이 있죠. 예, 그런 것도 국산화 버전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엔진 국산화, 터보 프롭이란다. 이게 터보젯 엔진이 있어. 이런 것까지 진행이 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현재 작은 기종들의 포트폴리오예요. 엠브레라가 가진 게 제일 큰 게 C390이 있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레가시 600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젯이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항공통제기 할 때는 아마 캐나다 기체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거든요. 그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나름대로 전투기도 있고 터보 프롭 기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확 넓어질 것 같다. 우리한테 많이 사줄 것 같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고 동시에 기술 이전을 받는다. 이 외에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중형 민항기도 이런 기종을 가지고 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자, 여기서 그때 이제 C130을 제끼고 우리가 여기서 선택한 것은 지금 제가 줄 건 이 부분들이 가장 강력하다. 국내 업체가 참여해서 큰 소시험을 구성하는 의무화 시범 사업으로서 했다. 예. 자, 그래서 세계 방산시장 분야에서 한국의 바잉 파워를 더 높이고 국내 업체 수송기 분야 핵심 부품 제작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가 예상된다. 즉 C130은 오래된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울 거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최소한 명분은 필요했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이 오늘 이야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소시험 구성해서 여기서 수송기에 국한되어 있지만 다른 분야로 그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예, 한반도가 허브로서 활동한다. 쉽습니다. 아주.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 세력의 허브다. 양쪽이 만나는. 이때까지는 그게 묶여 있었잖아요. 우리 섬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북한은 고립되어 있었고. 수많은 항공 수요, 해양 물류 수요가 발생한다.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이제는 수송기로 징검다리를 딱 놨고 교도보를 확보했고 그다음 민항기로 넘어간다. 그 외 여러 기종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거랑 카이의 민영화 어떻게 서로 가장 알맞은 그림이 나올까? 민영화라는 것을 할 때 지금은 민영화가 아니다.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포트폴리오는 구축이 돼야 된다면 민영화가 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주 이란 한국 대사관에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국민은 신속히 출국해달라. 정말 다급하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금값 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금값은 지금 이제 이란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그때부터 또 팍팍팍팍 하루에 뭐 2% 이상씩 오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참 희한하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최후 통첩을 했다면서 하는 이야기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말에 지났어요. 미국 공격 안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남은 건 10일 이야기, 15일 이야기 남은 건데 그건 아니다. 최후 통첩을 세 가지 초이스를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자, 국내 선거, 국내 이제 정치 소식 잠깐 볼게요. 이걸 우리 언론들이 또 정확하게 표현을 잘 안 해주는데 오늘 이제 정청래가 이런 이야기 했죠. 공천의 혁명을 선언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늘 하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 이번만큼은 조국 당과의 어떤 합당 무산 이후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혼란들이 모색이 되죠. 예, 송영길이 또 나오고 갑자기 이재명하고 내가 가깝다. 막 그 충성 경쟁하듯이 줄서기 경쟁이 벌어져요. 자, 거기 정치인회가 등장시킨 것은 이거예요.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재명이 경남 타운홀 미팅하면서 제발 투표 잘해라. 대통령이 절절한 호소. 왜 나쁜 정치인들이 살아남느냐면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제가 몇 번 들은 기억이 나네요. 놀고 먹는 국회의원도 많다. 그런 것을 제끼가 있다는 뜻이죠. 투표를 잘 하기 전에 당에서 할 게 뭡니까? 좋은 후보를 올려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때까지는 그게 안 됐어요. 그 지역에서 대물림했어요. 어딘지 대충 아시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끊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었다. 예, 정치적 이야기 좀 더 볼까요? 힘 있는 자가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힘 있는 자 누구겠습니까? 김대중의 유지를 받든다고 바카로 홍보하는 그들이겠죠. 그죠?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은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 있다. 그래 놓고 후보를 제대로 올려놓은 다음에 투표 잘발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어떤 후보를 뽑더라도 내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외부로서 국민의힘 계열을 찍어줄 가능성은 없잖아요. 호남에서. 그 이야기, 지금 그 동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수박들한테. 예, 이제 칼 뺀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수박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그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대충 그림이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바깥 세상은 엄청나게 겁나게 요동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는 뚜벅뚜벅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간다. 거기에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우리의 호응에 응해준다. 중국, 이태리, 우리가 좀 금년 들어서 본 것만 하더라도 중국, 이태리, 브라질까지. 러시아도 관계 회복을 강력히 원한다. 우리는 이미 관계 회복하고 있다. 원래부터 나쁠 것도 없었다. 브릭스의 주요 국가들하고 우리 손을 다 잡았다. 그런데 미국과도 동맹이다. 미국은 우리한테 군함을 다 맡기고 동북아에 있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군사적 권한을 우리한테 넘기려고 한다. 우리한테 기대면서. 우리는 브릭스하고도 친구하고 미국도 친구한다. 미국 우리한테 더 많이 기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다극화 세상이에요. 다극화 세상. 그래서 브라질 룰라도 이제 우리가 기회가 왔다. 글로벌 사우스가 아니라 글로벌 센터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동안 고생했던 거 보상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온 것이 얼굴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일본을 이란을 공격한다? 하루 이틀 안에? 예, 트럼프 장난에 놀아나는 거죠. 이유는 다 있지요. 예, 트럼프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